굿모닝,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여는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하루를 여는 여자 수혜정입니다. 2018년 2월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네. 자,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봄이 다가오다 보니까 연예계에서도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핑크빛 열애의 바람인데요. 올봄 첫 번째 열애 커플은 바로 전현무, 한혜진 씨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다 함께 출발! 먼저 가장 핫한 이슈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모닝 이슈.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혐의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정말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 한 사진이 정말 많은 국민들을 아주 분노케 만들었는데 네. 네. 한 여학생의 얼굴을 정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행했던,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진이었죠. 네. 이들에 대한 이제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던 것인데 10대 4명, 남녀 4명에 대한 첫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4명은 이제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들은 뭐 A군 같은 경우는 대학교 휴학 중이었고요. 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중학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많은 국민들을 좀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예, 당시 이 사건 집단 폭행, 성매매 같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A군 등 4명이 갑작스럽게 그 새벽이죠. 네. 오전 5시 한 39분경이었는데 네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나타나서 그 앞길에서 예전에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그 C 양을 차량에 태운 뒤 네. 인근 빌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20시간이 넘게 감금하고 네네. 폭행을 하고 뭐 그 6시간 동안 폭행했다는 것은 밝혀졌어요. 네. 20시간의 감금 안에서 6시간 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인데, 그런데 몇몇 증거들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는데, 우선 하나가 이제 저렇게 네. 그 사진이 공개가 예, 됐고요. 기억납니다. 이 그리고 사진. 범행 현장이 포착된 CCTV도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이 CCTV를 보면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여학생이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편의점으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멱살을 끌고 아유. 그냥 잡고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 사태를 입증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네. 사실 이렇게 잡히고 나서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진술도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는데, 예. 네. 이 여고생 C양을 폭행했던 D양 같은 경우가 진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 집에 놀러 와서 남자친구를 막 꼬드겼다. 그래서 그렇게 꼬리치는 모습 때문에 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도대체 학생들이 지금 10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 네. 도덕적인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를 갖다 강요했다는 건데, 근데 나중에 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네. 이 그 C 양을 특정을 해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금 폭행한 그러니까 계획 것이라는 범죄였다는 거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네. 더 지금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공포와 충격에 빠졌을 여고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찰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금 폭행 다음에 이제 성매수 강요까지 있었던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매수 강요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뭐 승용차에 가면 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들이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성매수를 하러 이제 간 거예요.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누가 봐도 저 얼굴은 정말 심한 폭행을 당한 그런 얼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이
그 얼굴을 보더니 야, 이건 너무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그 친구에게 좀 전화를 해라. 왜냐하면 이 남성 입장에서도 아마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하는 것보다 이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경찰이 이제 이것을 인지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예. 사실 이제 이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렀던 4명의 남녀 사실 이제 2명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해요. 이들이 이제 범행 이후에 뭐 부산으로 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경찰들끼리 이제 공조를 통해서 이 4명을 이제 붙잡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원 4명 전원이 구속된 이런 사안입니다. 네. 그 가해자 4명이 이제 미성년자 신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4명의 미성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에 네. 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상당히 구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네, 또 네.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세 미만일 경우는 네. 우선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게 네. 우선인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의사로 모든 것들을 갖다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정확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네. 못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단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그렇죠. 죄질도 굉장히 나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들이 주거가 불분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수사에 네. 그 협조를 전혀 안 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예. 네네. 도주할 가능성이 네, 그 네, 네.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상황들을 쭉 보면 굉장히 그 도덕적인 기본 그 인식들이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적시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어제 재판에서는 이제 혐의만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형이 결정이 되기 위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네. 내려진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이제 그 법률상 보면요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그러니까 상해죄 그리고 감금죄, 강요죄 이런 혐의로 이제 맨 처음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네. 사건을 좀 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뭐 맨 처음에 우발적으로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하고 성매매를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할 것을 미리 이제 모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좀 돼서 당초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그래요? 특수 중감금치상 이렇게 이제 죄명을 변경해서 기소를 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소년법 때문에 뭐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거운 처벌보다는 훨씬 좀 가볍게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있었죠. 그 그랬죠. 사건도 네. 많은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케 한 사건인데 네. 아마 그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네. 이제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되죠. 네, 예, 네. 죄질보다는 좀 낮게 네.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예, 또다시 이번에도 소년법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 소년법 문제 때문에 정말 올 그 초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이 사건 이전에 바로 그 말씀하셨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집단 네.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왕따 또 폭행 협박당해서 자살까지 일어났던 사건이죠. 네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 있었죠. 또 인천에서 그 초등생 살해한 사건이 네.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쭉 퍼지면서 네네네.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 제대로 죄에 따른 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 지금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아주 흉포한 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징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네. 청와대 청원도 가서 예. 새로 그 부임한 대통령의
청원 중에서 1호 청원이 됐어요. 맞아요. 그게 이게 예. 왜냐하면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돼 있는 답변을 하게 되죠. 규칙 때문에 대답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도 그렇고 또 청와대의 그 보좌관도 그랬고요. 실제로 소년법의 취지가 있다. 이 소년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예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소년들이 이렇게 범죄를 강력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잘못들 가운데 희생자일 수도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이 소년들은 가혹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 나와서 완전히 사회에 네. 그 복귀할 수가 없어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예. 사회인이 못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더 이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서 네. 이제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또 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또 다시 네. 소년법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감정, 국민적인 법 감정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소년법 폐지 쪽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건 네,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거의 뭐 1대9 내지는 8대2 정도로 소년법 폐지하고 정말 이렇게 끔찍한 범죄 저지른 아이들에게도 좀 엄중하게 법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만약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이들에게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들을 처벌하는 것, 그 형량을 늘리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과연 이 범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형량을 늘리는 것과 범죄율이 줄어든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뭐 약간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의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네, 법 네. 감정이 조금 더 뭐 분노할 수는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형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네. 좀 봅니다. 그러니까 교화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다. 이제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국제 그 인권 관련된 단체들과 유엔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14세 기준 네네. 또 18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14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게 네네. 되고 18세 미만에는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돼서 감형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런 기준 자체를 더 늘려라.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14세 로 하지 말고 더 올려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최소 네네. 14세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지금 이런 소년들의 흉포한 범죄가 나오는 것에 많은 책임을 소년 범죄자 개개인한테 돌리지 말고 네. 이들의 그 어떤 범죄적 행위가 나오기 않게끔 하는 예방적 조치를 먼저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이게 범죄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는 것 자체가 이제 예.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성인들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현무, 한혜진 결국 이뤄진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네, 열애 소식이 전해졌죠? 네. 실검 1위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전현무 씨 그리고 네. 한예진 씨가 사실 이제 TV 프로그램 안에서도 약간 뭐 이른바 요즘 말로 뭐 썸을 타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좀 보였었는데 네, 네. 결국 이제 그 썸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 것 현실이 같아요. 됐죠. 예. 특히나 뭐 그 취재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한예진 씨 아파트에 이 전현무 씨가 이제 자주 좀 들락날락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취재진이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매우 친한 동료고 묘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네, 아주 네.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데이트 현장 같은 것들이 자주 이제 목격되고 또 네. 취재진에 의해서 사진 같은 것들이 찍히면서 네. 결국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뭐 두 사람의 소속사 모두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네. 갖고 알아가는 단계다. 그래서 네. 아마 연애 초기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는 말이잖아요. 친한 오빠 동생이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는 아니니까. 자, 연애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의미심장했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진 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또 소개가 됐었는데 전현무 씨가 예. 상당히
오랫동안 대쉬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예. 했었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네. 선물 화분을 갖다 선물하면서 이 한혜진 씨는 183 이하는 나는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현무 씨가 거기서 화분에다 딱 뭐라고 붙였냐면 네. 눈높이를 5cm만 낮추면 네. 훨씬 빨리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적어놓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암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단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송을 위한 그런 그 재미난 멘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한혜진 씨가 자기 SNS를 통해서 사진을 올렸을 때도 함께 예능하는 그렇죠. 저 사진인데요. 네. 멤버들을 딱 찍어놓고 있는데 전현무 씨가 굉장히 가깝게 저렇게 그러네요. 붙어 있는 모습들이 유독 있죠. 가깝게. 저거 보세요. 네. 저런 사진들을 네. 이제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티를 내기 위한 사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네. 아무튼 두 분 지금 굉장히 따뜻한 연애를 시작한 시기이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그 리얼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좀 자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냥 무슨 드라마나 이런 것은 이제 페이크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죠, 가정하지만 이런 리얼 예능 같은 경우는 왜 김국진 씨, 강수지 씨도 네.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또 사귀게 됐잖아요. 감정선이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아마 네. 좀 사귀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전현무 씨는 저의 직속 아나운서 후배인데 네. 저 친구의 성격을 제가 잘 알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예. 좀 더 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모닝 이슈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업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 이제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하실 광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역이 자,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는 7월부터 네. 지역 가입자는 낮추고 네. 고소득 직장인을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요. 네.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 네. 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이제 네. 하한액이 자동적으로 매년 자동 조정되는 이제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 용어가 지금 다소 생소하실 예. 수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 보수월액 보험료란 그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고, 예. 그리고 소득 월액 보험료란 이제 급여 외에 이제 별도로 수입이 있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예. 이 어느 정도나 상한액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건강보험법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 이제 보험료 상한액의 이제 전체 년도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와 연동해서 소득 월액 보험료 기준으로는 15배 수준 정도, 그리고 보수 월액 보험료 기준으로는 30배 정도 이제 증가되는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예. 네, 이는 그 경제 성장과 임금 인상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네.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는 20만 6,438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상한액들이 많이들 달라질 텐데 이런 네.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또 그만큼 크게 적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이제 그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이 네. 지금 현재는 월 243만 7천 원인데요. 네. 7월부터는 월 309만 7천 원 네. 정도로 오르고, 또 이것 또한 매년 이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도 당연히 이제 상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한액은 월 232만 4천 원인데 오는 7월부터는 309만 7천 원 정도로 인상되고, 이 역시 해마다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예. 부분들 여러분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바로 서울 택시 요금 최대 25%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택시 타기도 참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이제 네.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택시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요금을 비롯해 서비스, 제도 등을 망라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는 특히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요금을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제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님들의 월 평균 총 소득액이 각각 303만 원 그리고 217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택시 기사의 월 평균 소득을 260만 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네네.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네. 이는 2017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6% 오르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4% 정도 오른 점 등도 네. 역시 반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택시를 타는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25%면 4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그렇죠. 오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네. 개선책이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기본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현재 이제 3,000원에서 3,900원에서 4,500원까지 예, 예. 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만큼 당연히 이제 개선책도 좀 필요한데요. 네. 택시 서비스 제고도 좀 네. 병행해서 개선하기로 하면서 특히 네. 이제 승객들이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승차 거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승차 거부에 대해서도 높은 이제 강도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승차 거부를 하다가도 적발되면 이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를 도입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네네.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운전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 10일 이상의 자격 정지를 받으면 평균 7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줄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네. 법인 택시의 경우에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에게 좀 치명적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는 뭐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인광과 바둑을 두고 환자의 치료법을 추천하는 등 네. 인공지능, 즉 AI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AI가 선을 보였습니다. 네, 함께 영상 보시죠. 소송 업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건 법령과 판례 검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 대신 AI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과 판례를 찾으려면 이렇게 두꺼운 법전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작업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변호사가 집중해도 수작업으로 적합한 법령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변호사가 그 해당한 법을 찾아서 준비를 해서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에 검색어를 넣자 3분 만에 사건에 적합한 법령은 물론 판례까지 찾아줍니다. 검색어가 전문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AI가 이를 분석해 연관성 높은 판례와 적용된 법률을 찾아주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법률 전문가에게 지불해야 될 그 금액 자체도 줄어든다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AI가 법률 시장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김유빈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5분입니다. 이번에는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연예계의 스타 온도, 이들의 연예 온도를 날씨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연예인에게 맑은 날씨가 펼쳐졌고 또 어떤 연예인에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지 연예 온도를 날씨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연예 온도 최혜정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한 주간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 흐린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오달수 씨입니다. 성추문의 주인공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천만 배우 오달수 씨. 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곧바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폭로 인터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날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핑크빛 열애설이 전해졌는데요. 나 혼자 산다 1호 커플 아나테이너 전현무 씨 그리고 톱모델 한혜진 씨. 이 둘의 따끈따끈한 열애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맑은 날씨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 모델 한혜진 씨가 드디어 열애 사실을 인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 2시간 만에 바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전에도 이제 김성수 평론가가 소개해 주셨지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요. 처음 시작이 어디냐? 홍콩의 교민이었어요. 홍콩 교민들이 지난 1월에 홍콩 그 쇼핑몰에 그 데이트에 나선 2사람을 보고 홍콩에 간 거예요, 둘이? 네, 그렇습니다. 이 알아가는 게 아닌데?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제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또 우리 이거 어떤 밀착 그 파파라치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이제 밀착을 들어갔더니 와, 사실 전현무 씨 요즘에 거의 살인적 스케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일 중에 4일을 만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만났느냐? 짬짬이. 네, 일단 그 일이 끝나면 한예진 씨 집이 있는 논현동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1차는 고기를 먹든 회를 먹든 밥을 먹고 2차는 한예진 씨 집으로 이동하는데 사실 둘 다 너무너무 인기 스타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예진 씨는 본인 집 근처니까 도보로 이동해서 집으로 가고 전현무 씨는 차량을 이동해서 네,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썼네요. 네, 2차 데이트를 즐겼는데 아무래도 이 얼굴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 어디 차 안이든 정말 집안이든 어디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심정도 이해는 되네요. 아니,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 먹고 고기 먹고 이동할 때만 따로 이동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네, 한혜진 씨 제가 손모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느새 방송인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혜진 씨는 탑 모델입니다. 1999년이죠. 서울 국제 패션 컬렉션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국내외 유수의 그 패션쇼에 무대에 오르면서 탑 모델로서 입지를 단단히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는 지난해까지 방영됐던 거 재지난해였죠. 그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정 패널로 나서면서 특유의 어떤 까칠하고 차가운 매력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차가운 매력보다는 조금 더 털털하고 인간적인. 그렇죠. 인간적이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한혜진 씨에게 다양한 매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그 연애 사진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김유동 씨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트 모습이 그렇게 뭐 실시간 그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다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사진 하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전현무 씨의 주차 때문이었는데요. 이 주차를 한 곳이 한혜진 씨의 아파트 주차장이었는데 그 구역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 불법 주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그 해당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비워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그 해당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때문에 전현무 씨는 열애를 발표하는 좋은 소식과 함께 또 사과의 입장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 사과의 말씀 올리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눈에 확 띄는 차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는 언제부터였답니까?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이거 이상해라고 했던 걸로 하면 무려 1년 전이에요. 그래요? 지난해 3월에 두 사람이 혼자 사는 예능에서 산을 갔어요. 관악산을. 근데 관악산 뭐 촬영으로 갔고 원래 그 프로그램이 혼자 살지만 가끔 2명씩 짝을 지어서 프로그램 그 촬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그 촬영, 그 영상을 보면서 후기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때 전현무 씨가 그 수많은 댓글 중에 이 댓글을 딱 골라서 얘기합니다. 산을 탔냐, 썸을 탔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아니, 그 수많은 댓글 중에 그 하나를 딱 꼬집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희진 씨랑 사귀게 된다면 나는 연애 말고 곧장 결혼으로 직행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박나래 씨도 이상해서 이상하다 하면서 한희진 씨한테 묻습니다. 혹시 정말 전현무 씨를 남자로 느낀 적이 없냐 했더니
좀 부인을 해. 아니 나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까 전현무 씨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네.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진짜 아니냐 했더니 아우 지긋지긋하자라고 한예진 씨는 선을 그었지만 네. 이 전현무 씨가 워낙에 직설적으로 솔직한 한마디를 날리다 보니까 그 뒤에 댓글들이 이 두 사람 진짜 썸 넘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마구 달렸었죠. 네.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보면은 대시를 엄청나게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현무 씨가 과거에 했었던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현무 씨와 한예진 씨는 함께 설 연휴에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함께 MC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전현무 씨가 받았던 질문이 한예진 씨에게 연애 조언을 해줄 것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전현무 씨의 답은 한예진 씨가 워낙 연애 고수기 때문에 딱히 해줄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만 오히려 자신이 연애에서 굉장히 멍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예진 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 저도 오히려 제가 연애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한혜진 씨의 마음에 드는지 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전현무 씨가 연애관이라든지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난 37년간 자유롭게 놀면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놀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억울한 면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종신 씨가 그러면 앞으로 1, 2년 동안은 막 사는 모습 볼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기대해달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놀다가 나를 딱 잡아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한예진 씨가 그 손을 잡아준 인물이 될 것인지도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고요. 예. 전현무 씨가 앞으로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이 연애를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했었어요. SNS를 통해서 뭐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공개 연애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의 연애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예, 전현무 씨 공개 연애는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열애설에 휩싸인 적이 있었잖아요. 많지요. 사실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네. 거예요. 첫 번째 전현무 씨의 열애설 단독 보도는 2010년이었어요. 후배 박모 아나운서랑 열애설에 시달렸었고요. 또 그뿐이 아니죠. 그 스포츠 여신이라 불리우는 채모 아나운서하고도 또 열애설이 네. 터졌고 또 최근에 사실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띠동갑 연하의 일반인과의 열애설에 휩싸였는데 이때는 이웃사촌 김지민 씨랑 신혼집 보러 다닌다. 물론 이게 오해로 밝혀졌지만 예. 또 그러면서 김지민 씨와의 열애설도 터졌었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그 연애에 관련해서 뭐 똥멍청이라고 하지만 네. 그게 연애였든 썸이었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번에 한혜진 씨한테는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응원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에 세 장의 사진이 이슈로 등극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썸 사진 3종 세트인데 아까 김현우 앵커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현무 씨가 그럼 대시 좀 한 거네요. 네. 사실 제가 또 이제 취재한 바로도 전현무 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방송 촬영한 그 모습, 전현무 씨가 한혜진 씨를 바라보는 이 사진들을 모아보니까 이미 두 눈에 하트, 내가 이미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만 봐도 벌써 전현무 씨가 한혜진 씨한테 뭔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아마 전현무 씨의 속마음, 네. 그 속마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현무 씨의 성격을 제가 좀 아는데 티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밝혀지자마자 2시간 만에 네.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솔직한 부분이 있는 전현무 씨 그리고 한혜진 씨 두 사람의 앞으로의 러브 스토리 네. 저희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흐림 소식을 좀 전해드리죠. 네. 천만 배우자 코미디 연기 전문 배우죠. 오달수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추문 논란은 추측과 의혹만 무성했었는데 공식 입장을 발표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처음 이 SNS에 글 올라올 때로부터는 한 열흘이고 네. 언론 보도가 나온 뒤부터도 한 6일 만에 이제 입장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강력한 부인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 SNS에 댓글로 올라온 이 댓글은 뭐냐면 그 이윤택 연출가가 이제 연희단 패거리잖아요. 거기에 네. 대표 배우였기 때문에 그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거기에 댓글로 달렸던 거예요. 그 댓글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바지 사건으로 알고 계신 그건데 네. 그걸 보고 본인이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네. 그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지만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이 이제 입장 발표는 왜 늦었느냐? 제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막바지여서 이 영화 촬영은 마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에게 사과를 하면서 강력 부인을 했었죠. 그러네요. 예, 아무리 영화 때문이라고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진정성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말은 2월 24일까지는 영화 촬영이 있었고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영화 촬영 기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런 논란에도 누를 덜 끼치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영화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배우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좀 신중하게 정리하는 데에 꽤 시간이 필요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달수 씨가 입장 표명 날 밤에 공교롭게도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을 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제 반바지 네. 그 성추행을 당했던 분이 사실은 하면서 그 전 성폭행이 있고 난 뒤에 그 일인데 말하자면 그 성추행 부분만 내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발성 연습을 하자,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여관을 갖고 거기서 성폭행을 했는데 너무 힘이 세서 저항할 틈도 없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소리를 계속 질렀는데도 빤히 쳐다보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의 주장은. 네. 네. 그때 이 여성들이 많이 갖는 피해자들이 갖지 말아야 될 자괴감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내가 온 게 내 잘못인가 하면서 그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껍데기만 남고 몸에 그 내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고 이 여성분은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그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본인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나도 배우 지망생이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배우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어떤 뉴스 인터뷰를 목과 얼굴은 가렸지만 예, 예. 육성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교로운 게 아니라 이제 오달수 씨가 그런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네, 더 그렇죠. 끄집어낸 상황이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피해 경험을 인터넷에도 글로 올렸다고요?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 먼저 올린 그 피해 글은 네.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벌어진 성추행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A 씨는 이 글을 이렇게 좀 올리다 보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후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네, 네. 그 글이 올라오고 나니까 여러 곳에서 뭐 욕이 쏟아지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그 글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글이 좀 알려지고 난 다음에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네네. 그 오달수 선배가 좀 성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오달수 씨에게서 이제 피해를 입은 다음에 3년 정도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본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경이었는데 오달수 씨가 침묵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오달수 씨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게 또 있나요? 네, 위에 인터뷰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입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달수 씨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의 어떤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7일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본인의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를 해서 네.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배우, 연극 배우죠. 엄지영 씨인데요. 네. 이 엄지영 씨는 과거에 다른 팀과 이제 조인을 해서 연극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그 조인했던 그 팀이 연희단 그 식구들이었던 거죠. 연희단 고리패.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달수 씨가 왔었고 네. 거기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2003년쯤에 서울에서 오디션이 있어서 그때 연기 조언을 오달수 씨에게 받게 됐대요. 네. 그런데 그때 오달수 씨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좀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공개적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좀 꺼려진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다른 장소로 옮기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오달수 씨는 나는 이혼해서 뭐 집도 없다. 그러면서 데리고 간 곳이 모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처음엔 당연히 꺼렸겠죠.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뭐 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여성을 오히려 타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더운데 좀 씻자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엄지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실명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성의 육성 인터뷰가 나갔을 때 네. 오달수 씨가 사과를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없던 일로 하니까 얼굴을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나 하면서 본인은 용기를 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극 배우도 하시지만 그 연극 영화과 지망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연기 지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번에 밝히지 않으면 내 제자들이 대학에 가서 또 이 연극 바닥에 뭐 영화계에 가서 또 이런 일을 당할까 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들었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는 걸. 그분들이 분명히 좀 나와서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적으로 이게 아무리 이 첫 번째 여성분이 25년 전이고 이 얼굴 내놓은 분이 11년 전이라 해도요. 마지막 사건이 이 어떤 공소시효 10년 안에 있으면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지영 씨가 또 다른 추가 피해자의 어떤 용기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오달수 씨 현재까지 뭐 입장을 밝힌 게 없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재차 나는 변한 게 없다, 의혹이 없다, 난 부인한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얼굴까지 현직 배우가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구무원인 상태일 거고요. 저는 사실 그전에도 방송에서 계속 조금만 신중하게 대응을 해주셔라. 그리고 소속사랑 꼭 의논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는 만약에 본인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25년 전인데 증거 없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번에는 정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그런 사과를 위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 미투 운동이 뭐 각층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연극, 영화, 연예계에 대한 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재현 씨도 이제 최근에 성추행 논란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피해자 색출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죠? 지난 24일에 조재현 씨가 직접 사과문을 통해서 그간 반성보다는 치졸하게 대응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적도 있었다라면서 이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하기까지의 앞선 과정들 중에 하나가 지금 밝혀지면서 또 수면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조재현 씨의 성추행 관련 기사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당시 피해자를 인터뷰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에게 조재현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를 찾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후에 조재현 씨는 전혀 그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과 특히 친했다는 한 스태프를 거론을 하면서 이 친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기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구냐,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겠다라면서 무려 5차례나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 최율 씨 협박 얘기는 뭔가요?
네, 사실 이제 최율 씨가 처음에 보도에서 제이 씨로 나왔을 때 네.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포털 사이트에 조재현 씨 검색 결과를 사진으로 올리고 뭐 이런 일 터질 줄 알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재현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하다 네. 보니까 막 찾아와 죽이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왜 그냥 너 이럴 줄 알았다만 있고 구체적으로 당신이 당한 내용, 구체적 내용은 왜 없느냐에 대한 질타였어요. 네. 근데 최율 씨 생각해보면 본인 배우죠. 딸 자녀도 있죠. 남편이 농구 선수죠.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 내용 없이 조재현 씨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굉장한 이제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고 그 중에서는 이제 협박도 당했어야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두고 또 이제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네. 조재현 씨가 협박했다는 건가? 또 이제 취재 기자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최윤 씨가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조재현 씨가 협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또 조재현 씨도 이미 사과하고 인정한 마당에 내가 이제 와서 구구절절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네, 네. 그리고 나는 내 딸들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혔거든요. 네,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최율 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외에 또 조민기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반인 상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네네네. 생각날 정도로 예. 굉장히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인 여성 A씨입니다. 10년에서 한 11년 전쯤에 카페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카페가 1층에 있었고 2층에는 조민기 씨가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민기 씨가 이 카페에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들렸다고 하죠.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조민기 씨가 이 A씨에게 웨딩 화보 모델을 제안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뭐 요구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경험도 될 것 같다라면서 네. 추천을 하길래 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 촬영 이후에 조민기 씨와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을 했고 조민기 씨가 A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씨는 회식 장소와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또 네. 차 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계속해서 거절을 했는데 또 제 차 데려다 주겠다고 계속 제안을 하니까 그걸 또 뿌리치는 것도 좀 무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차에 타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으슥한 골목길로 뭐 가더니 그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 A 씨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 차 안에서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할 정도로 성추행이 이루어졌었고 계속해서 뿌리치고 했지만 조민기 씨는 뭐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폭로였습니다. 이 A 씨는 당시에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뭐 경찰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못했다고 해요. 네. 다만 이후에 TV를 통해서 조민기 씨가 출연할 때마다 너무너무 싫었고 지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 조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 씨의 입장에서 이제 성추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진술된 거를 쫙 우리가 사실이라고 봤을 때 네.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미수에 행위였네요. 가까운 예. 정도로. 뭐 법적 용어로는 강간 미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조민기 씨가 그동안 입장 발표가 없다가 어제서야 공식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계속해서 명백한 루머다 막 이렇게 강력 부인을 하다가 네. 이제 어제서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여러분들한테 사죄드린다라고 하면서 본인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시간이 갑작스럽게 닥쳐서 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건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은 평생을 자숙하며 살겠다. 헌신과 봉사로서 마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지금 그 19명, 그 19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입건이 되고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드린 강간미수 사건도 있고 네, 네. 그 청주대 학생들에 대한 집단 여러 그 피해자가 다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찰 수사도 내사해서 수사로 전환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본인 말한 대로 법적 사회적 책임은 좀 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사과를 하신 분들의 그 마음이 진심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시간인데 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네. 개봉 예정인 영화 추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추천할 영화는 방금 개봉한 땅끝딴끈한 영화, 바로 궁합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궁합의 주역 배우 충무로 신스틸러 배우 조봉래 씨와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시면 더 좋은데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이 이른 아침에 혹시 실례가 아닐까 싶어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함께. 네. 자, 조봉래 씨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네.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봉래입니다. 이번에 영화 궁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오늘 개봉을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긴장되는데, 네, 네. 저희 영화 이렇게 또 홍보해 주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예. 그 오늘 개봉이면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바빠지시겠네. 무대 인사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 궁합. 네. 예,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궁합은요. 네. 관상 제작진의 역합 시리즈 그 두 번째로 네, 그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이 혼사를 앞둔 성왕공주와 부모들 간의 궁합풀이로 조선 팔자를 바꿀 이 최고의 합을 찾아가는 역합 코미디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조봉래 씨는 그렇다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저는 그 이류 역술가 이계시 역을 맡았고요. 네, 네. 그 역술가 서도윤, 이승기 씨의 제자를 자청해서 이제 막 그를 쫓아다니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잠깐 이승기 씨 얼굴도 좀 보이던데, 그죠? 네? 예, 이승기 씨. 네네. 이승기 씨 얼굴도 좀 이제, 보이고. 예. 네, 영화 촬영하면서 역술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뭐 이럴 때 늘 에피소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를 나중에 얘기하라고 한 건지 이승기 씨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네네. 이제 최민호 씨가 이제 이승기 씨의 형제로 나오고요. 예. 제가 이제 그를 제자로 자청해서 막 쫓아다니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아직 이 영화 초반에 친해지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네. 그런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네. 동네에서 그 술을 연태주를 한 30병 정도 마시면서 예. 너무 많이 마셔서 다음날 촬영도 힘들고 했는데 예. 그날 이제 그 가게에서 쫓겨날 뻔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마시니까. 이제 마을은 이제 지방이니까 이제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은 중국집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이제 드세요 하다가 이제 예. 점점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시는 거 저는 캐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주인께 키를 좀 주고 들어가십시오라고. 저희가 문 닫고 갈게요. 이러면은 그분이 웃으면서 가실 텐데 그런 방법을 네, 모르셨구나. 그런. 예.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묘성 기자입니다. 네. 김묘성 기자 질문이 있대요. 저희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제가 궁금한 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기자로서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특별히 이번에 또래들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촬영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렇죠. 앞서서도 뭐 에피소드를 전해주긴 했는데 또 다른 뭐 또래여서 더욱더 좋았던 점 있을까요? 또래여서 좋았던 점은 당연히 서로 너무 편하고 저희 연우진 씨가 저희 이제 같이 영화 이끌어가는 주역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너무 다 젊은 층이어가지고 촬영장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예, 예. 그리고 영화를 본 분들도 젊은 에너지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좋다고 하고 저 역시도 이제 이 젊은 배우들이 영화를 이끌어가니까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예.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그 차이나타운에서 탕 역할, 네. 그 짧지만 강렬하고 서늘한 눈빛이 너무 좋았고, 네. 요번에 사실 이 이계시 역할이 관상의 조정석 씨 같은 역할이긴 하지만, 맞아요. 저는 조봉래 씨 너무 좋아해서 아직 네.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출연 분량이 네. 더 많았으면 그러네. 좋겠거든요. 네, 다음 차기작 저 무슨 영화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예, 지금 공효진 선배님이 주연으로 하는 도어락이라는 영화를 촬영 중에 있어요. 도어락이요? 네, 류준열 씨도 네. 나오는 네. 그 영화인가요? 네, 이제 류준열 씨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이제 공효진 씨가 이게 스릴러 영화인데요. 예, 예.
제가 거기선 또, 좀 이렇게 공효진 씨를 굉장히 짝사랑해서 공효진 씨가 약간 난처한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뭐 역할로 나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음 차기조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네, 아까 네. 뭐 관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 궁합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중요한 그 역할 자체를 조 씨들만 하나 봐요. 조정석 씨, 조복래 씨. 다음은 또 시리즈로 나오면 어떤 조 씨가 출연할지 기대도 되고. 복래라는 이름이 복이 와라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궁합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웃음과 감동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네. 관상자재 역학 시리즈 궁합 오늘 극장에서 꼭 확인하시고 또 올해 새해 복 늦었지만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조복래 씨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는데 아이고 재밌네요. 네. 배우들과 함께 소리가 참 연결해보니까. 좋지 않나요? 생생하네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이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좀 출연까지 해줬으면 더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번 순서는요. 네, 국장들에 뜨겁게 달구고 네. 있는 영화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주간 순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 세이프 오브 워터, 4위 조선 명탐정, 3위 골든 슬럼버, 2위 월요일이 사라졌다, 1위 블랙팬서였습니다. 네. 먼저 1위 영화 소개해 주시죠. 블랙팬서. 네, 블랙팬서입니다. 이 그 흑인 배우가 지금 그 어벤져스 시리즈 맞아요. 중에 하나죠. 이 영화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블랙팬서는 흑인 배우를 중심으로 흑인 영화를 다룬 영화는 잘 대중적으로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요. 통념을 깼습니다. 저 그래서 이거 백인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뭐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지금 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와. 우리나라만 네. 한 500만 가까이 든 것 같더라고요. 예, 460만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1조 클럽이라고 하죠. 10억 달러 이상을 가입한 그 클럽에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예, 굉장히 예.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마치 예. 북유럽의 그 신화를 아프리카로 옮겨간 뒤 SF를 접목한 듯한. 네네. 근데 굉장히 완성도 높고요. 예.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아내랑 같이 봤거든요. 공교롭게도 아내가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 흑인 분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던데. 예, 블랙팬서 많이들 또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2위.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네.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월요일이 사라지면 월요일 날 출근 안 해도 될까요? 사실 그게 네. 아니라 이제 한 집안에선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가정이 돼 있는데 네. 7쌍둥이를 낳았어요. 7명을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6명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 한 명이 그 이제 말하자면 한 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7명의 아이들이 시간을 맞춰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아이를 살리기 위한 월렘 더포가 네 그렇게 머리를 짜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월요일은 맞인데 맞이가 사라진 거예요. 영화 보시면 맞이가 사라진 이유도 재밌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렇겠네요. 무슨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영화인가 했는데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이게 사실 멀티플렉스 중에 단 한 곳에서만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CMO 멀티플렉스에서 신념을 가지고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도 2위가 됐다는 거. 이건 대단하네요. 이미 관객 여러분이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이 발상 자체가 네. 7명의 쌍둥이라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거기다가 이 누문 예. 아까 보셨던 여주인공 그래. 누미 나파스의 그 1인 치력 연기도 아주 또 정말. 재밌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연예계 소식 그리고 영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면이 모자르셔서 그 쪽잠을 자기 위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급성으로 이제 목이나 허리 쪽에 담이 걸리게 돼서 그 거북목이 되시거나 허리를 못 펴게 되는 척추 쪽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숙면을 책임져야 하는 침대의 중요성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좋은 잠을 만드는 침대 매트리스. 그 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올바른 수면 습관이 필요하다는데요. 수면을 잘 취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면 위생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핸드폰을 멀리하시고, 두 번째, 빛을 발생할 수 있는 TV나 노트북 전원을 끄시고, 세 번째, 자신의 체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면 중에는 목, 어깨, 그리고 허리를 편하게 받쳐주어서 압력 분산이 잘 되는 매트리스는 척추 및 관절 형태를 바르게 유지시켜주고 근육과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시켜주게 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만큼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 역시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침대는 인류의 역사에 언제부터 등장한 걸까요? 최초의 침대가 나타난 것은 기원전 7만 7천 년 전. 해충과 오물로 가득한 바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다는데요. 이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던 침대는 사생활이란 개념이 생겨난 18세기부터 수면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20세기에는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반영해 다양한 종류의 침대와 매트리스가 등장했는데요.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소재에서 유래되었다는 폼 매트리스는 체형에 맞춰 변하는 특성 때문에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등이나 골반은 깊게 몰딩되고 공간이 뜨기 쉬운 허리나 목은 매트리스가 메워주듯 차오르죠. 그래서 누웠을 때 관절과 근육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대 문화에 익숙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폼 매트리스를 사용 중인 사례자를 만나 인기의 비결을 알아볼까요? 직접 써보니까 정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너무 개운하고 아침에도 찌뿌드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 매트리스도 바꿔드리려고요. 편안한 자세로 숙면을 도와준다는 소문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폼 매트리스. 혼수나 이런 예비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찾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30대에서 50대 사이의 고객들이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발된 폼 매트리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되게 편하다. 와. 그 정체는 바로 3세대 전동 침대. 휴식 기능은 물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까지 겸비한 3세대 전동 침대는 매트리스와 일체된 구조로 더욱 안정감 있는 지지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매트리스가 만져봤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딱 기대고 누워보니까 완전 몸을 꼭 맞춰주는 것 같아서 편해요. 그리고 침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제 마음에 꼭 드네요. 편안한 잠자리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심신의 치유와 휴식. 내 몸에 맞는 침대로 숙면의 꿈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육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영상은 육아 스트레스에 지친 엄마 그리고 또 육아의 대상자죠. 아이. 이 두 대상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법, 해결법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음식할 시간도 없이 바쁜 워킹맘들의 고민을 덜어줄 간편식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가족 입맛 살린 간편식의 비밀부터 함께 보시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맛있는 한 끼는 사치다. 대세는 간편식. 간단하지만 영양까지 담은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까다로운 우리 가족 입맛을 사로잡는 간단 레시피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저녁 시간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주부 주혜령 씨를 반기는 건 바로 배고픈 두 딸. 우리 배고파. 밀푀유나베 해줘 이번에. 그럼 엄마가 빨리 20분만 해줄게. 육수가 핵심인 밀푀유나베를 20분 만에? 아 예. 저는 저만의 비법이 있어서 가능해요. 주부가 다는 실력 한번 볼까요? 배추, 깻잎, 소고기 등을 손질하고 가지런히 냄비에 담아 물을 넣고 곧바로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춰준다? 잠깐! 아니 이게 정말 끝? 육수는 따로 안 만드시나요? 모든 요리, 국, 찌개, 찜, 나물 무침에 이 간장을 넣으면 빠르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서 맹물에 간장만 넣은 육수. 아, 과연 맛이 있을지? 어때요? 맛이 있어요? 맛있어.
대게 맛도 나고 국물이 깔끔해가지고 되게 육수도 진하고 맛있어요. 아니, 물과 간장만 넣은 육수에서 대게 맛이 난다고요? 육수 만들려면 디포리, 멸치 모든 재료를 넣어서 끓여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간장에는 그런 재료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육수를 따로 우려내지 않아도 된다는 간장. 그렇다면 진짜 간편식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동시에 냄비를 올리고 각각 조리 시간을 확인해봤습니다. 끓는 물에 대게 추출액이 들어간 간장을 넣어주고요. 뚜껑을 덮어 1분 정도 더 끓여주면 5분 만에 육수 완성. 반면 15분이 지나서야 맛이 우러나기 시작한 대게 육수. 간을 맞춘 후에도 한 소끔 더 삶아낸 후인 20분 만에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간편식 검증 완료! 대게 추출액이 들어간 간장 활용해볼까요? 먼저 물에 고추와 대게 간장을 넣고 육수를 낸 후 간장, 파, 마늘 등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국수와 함께 담아내면 5분 만에 국수 완성입니다. 한 끼를 뚝딱 만들어내는 간장,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세요? 대게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수가 필요합니다. 간장의 베이스,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만 총 20여 가지. 모두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준비된 재료는 깨끗이 손질한 후 육수망에 담아줍니다. 그 뒤 가열 처리에 장시간 푹 우려내어 재료의 맛을 육수에 담아내면 1단계 완성. 그런데 대게는 어디 있나요? 이건 대게 추출액입니다. 대게 추출액은 대게를 통째로 녹여서 만든 추출액인데 이 대게 추출액 60%와 저희 육수가 만나서 대게 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급 비법의 마지막은 바로 이 숫자. 질소 함량 표시입니다. 총 질소 함량, 즉 TN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감칠맛이 더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1.5 이상이 특급 간장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 양주 간장을 사용해서 대게 간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게 추출액 간장에 입소문을 타며 버섯을 활용한 간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맛은 높이고 시간은 절약되는 우리 집 입맛 도둑으로 오늘 저녁도 뚝딱이겠네요. 페펜족 천만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별한 사연으로 간편식에 눈을 떴다는 페펜족을 만나봤습니다. 주인공은 반려동물 5마리의 엄마, 바로 주혜령 씨인데요.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들이 유기묘였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빼짝 꼬라가지고 거의 뭐 저희는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너무 상태가 안 좋고. 특히 구조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있었다는 고양이 두미. 그래서인지 혜령 씨는 동물들 건강에 특히나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달력이라고요? 좀 다양한 고기류들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날짜별로 체크해서 이렇게 챙겨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닭, 오리, 참치, 연어까지 반려동물을 위해 준비한 간편식이 상자 한가득. 이 아이들의 워킹맘이잖아요. 제가 늘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영양가 있는 걸 챙겨주고 싶은 또 욕심은 또 있으니까는 다양한 이제 고기들을 먹으면 영양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찍 뜯어 그릇에 덜어주면 완성. 그릇에 덜자마자 고양이들의 관심 집중. 간식 냄새를 맡은 고양이들이 몰려옵니다. 못 참겠다요. 아니 뭐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말고기로 된 간식이요. 정체는 말고기?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말고기 간식. 글쎄 고양이들이 과연 잘 먹을까요? 오, 정말 잘 먹네요. 근데 말고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영양성분인데 말고기가 그런 영양성분도 충분하고 그리고 고양이들한테 또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새 주고 있어요. 고양이에게 정말 말고기가 좋을지 알려주세요. 말고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 글리코겐, 무기물이 풍부하여 고양이 사료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영양 만점 말고기 간식 어떻게 만들까요?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드세요? 이게 말고기 제품인데요. 고양이용 간식으로 나온 말고기입니다. 이게 무슨 맛이 나요?
담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짜지도 맵지도 달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주 부드럽고. 거기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아 사람이 먹어도 무해한 반려동물 식품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고기 간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오는 법. 국내산 말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살코기거든요. 살코기 외에 다른 성분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보고 제대로 된 부위가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홍삼액으로 발효 처리 후 참나무로 훈제시켜 향을 돋우는데요. 고양이도 훈제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하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참나무 향으로 가지고 풍미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훈제를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취향 저격 간편식으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 청소와 설거지를 끝낸 주부를 기다리는 건? 아이마! 뭐야! 벌써 질렀어! 집안일은 뭐 집안일대로 계속 쌓이고 빨래는 빨래. 심적으로 사실 마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는 해요. 애기는 애기들대로 잘 제가 못 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초보 엄마 시절. 아이가 올 때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다는 은혜 씨.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요령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부 5년 차로 이제 접어들고 해서 요령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름의 비법이 생겼어요. 주부들의 육아 스트레스 탈출법.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주부를 찾았는데요. 아, 지금 가! 이젠 외출이 즐겁다는 은혜 씨.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키즈 카페? 다양한 놀이기구에 푹 빠진 아이들. 아이들에게 안성맞춤, 동화 속 공주, 왕자 옷도 많네요. 이곳에선 누구나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귀엽죠? 좋아해요? 뭐가 좋아해요? 이거 드레스가요. 드레스가 예뻐요? 네. 어쩜 너무 잘 어울리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슈퍼마켓. 실제 슈퍼주인이 되어 물건도 파는데요. 이런 체험이 사회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 엄마예요? 여기요. 그만둡니다. 누군가와 만나게 돼서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상황에 대한 대처력과 문제 해결력 또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성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집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도 웃지만 엄마들도 행복한데요. 바로 보기만 해도 맛깔나는 이 음식들 때문이죠. 키즈 카페인지 레스토랑인지 구분이 안 되죠?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맛도 일품이래요. 특별하죠. 웬만한 맛집은 저리 가라예요. 호텔 출신 셰프님이 만들어주는 고급스러운 음식들. 소스 하나까지 정성 가득 들여 올려주면 완성. 리코타 치즈 샐러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늘 아이들 챙기느라 끼니 제대로 못 챙겼던 엄마들도 오늘만큼은 제대로 기분 낼 수 있겠죠? 카페인데 약간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 맛이에요. 그런 맛이. 진짜 근데 맛있다. 근데 애들 덕에 저희가 호강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순한 맛에 까다로운 아이들의 입맛에도 안성맞춤. 이러니 한 번 오면 단골로 이어진대요. 나 맘마 다 먹었으니까 우리 기저귀 갈로 갈까? 기저귀. 외출 시 육아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기저귀 가는 일. 수시로 체크해서 갈아야 아이들이 찝찝하지 않을 텐데요. 잠깐 방심하다 보면 입이 축축한 기저귀. 그만큼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외출할 때는 엄마가 스스로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야, 어떡해. 김은혜 주부 역시 처음에 기저귀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근데
할 때는 기저귀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만 제가 소홀히 하거나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은 발진 같은 게 확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은혜 씨. 붉게 올라온 홍반과 두드러기를 동반하는 발진. 원인은 뭘까요? 배변이 역류할 경우에는 피부 겉표면에 짓무름 현상과 까짐 현상이 생기게 되며 홍조와 가려움, 짓무름 현상이 생기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배변이 역류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역류아의 하루 소변량인 약 500ml를 부어 실험해봤습니다. 안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한때는 기저귀 가는 일에만 하루 종일 신경을 쓸 정도로 예민했지만 지금은 기저귀를 바꾸고 한시름 놓았다고 하네요. 네, 뽀글뽀글해서 이 기저귀로 바꾸고 나서는 이게 흡수력도 좋고 또 역류하는 게 좀 적어서 그런지 애기도 갈아달라고 칭얼거리는 것도 조금 적고요. 그렇다면 기저귀를 고를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애기 피부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이 흡수충이기 때문에 이 흡수충도 저희가 했을 때는 이제 독일, 이탈리, 프랑스산을 소재로 사용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쓰시기에 조금 더 안전 규율이 좀 까다로운 그런 유럽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기저귀. 패드 부분을 뜯어내자 눈에 들어오는 이것은 바로 천연솜입니다. 천연솜이 흡수율도 높이고 화학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아 몸에도 좋은데요. 촉감도 좋고 역류하지 않는 기저귀. 엄마와 아이 모두 좋겠죠? 기저귀로 인한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수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피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산화 아연이 들어있는 제품이나 또한 피부 장벽 보습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똑소리 나는 주부의 육아 스트레스 탈출법 기억하셨죠? 앞으로는 아이와 엄마 모두 함께 웃길 바래요.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집안에만 있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날씨를 살피죠. 오늘도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C 옆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 이 시각보다 5도 높게 출발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야외 날씨는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이 하늘에는 구름 양이 다소 많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이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또 일부 지역은 이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날씨 정보도 더욱더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눈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와 경남, 전남, 남해안과 영동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일부, 경북엔 2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제주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강원을 중심으로는 눈도 내립니다. 강원 산지엔 최대 20cm의 적지 않은 많은 양의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와 영동엔 호우와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눈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6도, 대전 4도, 부산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강릉과 대전이 8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은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게임 업체 넥슨의 사회 공헌 활동을 주도할 넥슨 재단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넥슨 재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밝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넥슨은 이미 푸르메 재단과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넥슨 재단은 이 같은 제2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에게 창의적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공헌도 글로벌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세상 살기 참 편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킹, 사이버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어서 네. 이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정보를 보호할지 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2018 동아인포색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명동 나들이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의 진행은 추혜정 MC가 합니다. 네, 기대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2월 28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민우의 후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